지금 주식시장이 아주 재미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미있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판단과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다소 움직일 여지가 있는 국면이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저 주식시장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사람들에게 예측을 허용치 않아 왔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맞춰서 상승을 주장해 왔고, 특히 연초의 대상승 이후에 중반 조정, 후반기에 약반등 정도의 어떤 예측들, 과연 이것이 그 뜻대로 시장이 움직여 줄 것인지에 중요한 변곡점에 지금 서 있기도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계속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치 분석,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 분석, 그 중에서도 좀 더 한 가지 몰아서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엿보려는 시도를 나름대로 해왔고, 기술적 분석에 관한 이야기는 한 분의 초대 손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 이전부터도 쭉 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대립적인 주제에 대한 정리가 한 번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국면과 맥락에서 현재의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도 같이 한번 이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대립적 주제로 생각하는 이 가치 분석 혹은 이 기술적 분석, 이 두 가지의 주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히 대립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가치 분석론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훔쳐보고 엿본 바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기업 가치를 어떻게 제대로 분석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에서 제도권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를 잘 취합해서 정리를 한다면 어떤 기관 투자자 못지않은 기업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일단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재까지 들어본 바, 또 가치 분석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어떤 자산 가치에 주목하는 흐름과, 또 하나는 기업 자체의 영속성, 소위 말하는 기업 자체의 한 목적성에 부합하는 기업을 찾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치 분석의 주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도권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자산가치와 한목적성,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산가치는 뭐 잘 알다시피 PBR이라든지 주당순자산가치, 그 외에는 어떤 주당순이익, PER 이러한 개념도 사실은 이것은 수익이지만 자산가치에 속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목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장사를 해서 물건을 팔아야 하고, 그 팔아진 물건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것이 기업의 한 목적성이지, 그 기업 자체가 어떠한 자산을 가지고 실제로 저평가받고 있는가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목적과 부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한 목적성에서는 우리가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지 혹은 순이익 혹은 매출액, 이러한 부분들에 주목하는 이 가치 투자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개도권 기관 투자자들이 과연 기업을 분석해서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 애널리시스에 의해서 기업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냐, 혹은 제도권 역시도 모멘텀에 의한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 사실 그 기관 투자자가 어떠한 답을 하건 간에 그것은 두 가지가 다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어 보이는 변화의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소위 말하는 이 가치 투자라는 것이 지금 태동하고 있다라는 흐름이 달라 보이고 있는 것, 이거 하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지난 연말부터 이번 연초까지 계속 가치 투자라는 것을 제 프로그램에서 주제로 삼았던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이 가치 투자라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파워를 형성하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치 투자 혹은 가치 투자자라고 이야기하면
이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주장하고 가치 투자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기술적 분석이나 그 이외에 소위 말하는 시장 분석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분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가치 투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개인 투자자는 어떤 여유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수년씩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가치 투자에 실패하고 있을 뿐이고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소위 가치 투자를 한다고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신의 어떤 파워, 바잉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파워를 가지고 가다 보면 항상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이치라는 것은 항상 파동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 기다리면 그 기업이 상승한다. 다만 내가 이 기업을 매수할 때는 어떠한 잣대의 기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그 명분에 부합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것이 1년, 2년, 3년 안에 오르지 않으면 5년, 10년이라도 기다려서 수익을 내면 팔겠다. 이러한 소위 말하는 장기 투자자에 속하는 것이지 이 장기 투자자와 가치 투자자가 같은 말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장의 국면, 소위 말하는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현재까지의 흐름 속에서 이제 저평가 소외되어 왔던 과거 가치주라고 불려왔던 저평가라고 불려왔던 종목들이 초장기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방향성을 가지고 수익을 내주는 것을 보고 이제 가치 투자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분들의 새로운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자산 가치에 주목하는 가치 투자자 혹은 한목적성에 주장하는 가치 투자자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때 정말 진정하게 현재 한국 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가치 투자는 이 한목적성을 주류로 내세운 가치 투자다라는 것으로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대화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 펀드 매니저와 나눈 대화입니다. 이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시멘트 업종이다. 이 시멘트 업종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고 있고 그것이 순이익의 폭이 크든 크지 않든 일단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주고 있고 기업이라는 것이 수입 플러스 적자를 보지 않고 수익을 낸다. 그 다음에 수익을 내기 때문에 배당도 준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시멘트 업종은 일단 시장의 진입 장벽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에서 시멘트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삼성그룹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현재 시멘트 공장을 만들려면 충북 단양이나 제천 쪽에 석회석 강산을 일단 확보해서 거기다가 거대한 사일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륙으로 운송할 수 있는 각종 운송수단과 철로를 확보해야 하는 정말 거대한 장치 산업에 속하고 또 정말 엄청난 후방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과거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기업을 시설 유지 보수하면서 수익을 내어가는 것이지 새로운 신규 투자를 만약 한다면 그 기업이 수익을 내는 데까지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시멘트 업종은 다른 사람이 뛰어들 수 없는 배타적 기업이다. 또 이 시멘트 업종은 예를 들어서 중국산과 같은 사고려 물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유는 시멘트 한 포대의 가격으로 보아서 그것을 운송하는 비용은 막대하고 또 그 막대한 운송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먼 거리를 물류 이동한다면 시멘트라는 것은 생산비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바닷가, 한국의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중국에서 수입해서 이 연안 쪽의 도시 쪽으로는 이 연안 쪽을 담당하는 시멘트 업체들은 다소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륙에서 생산해서 내륙으로 공급하는 시멘트 업체들은 이 물류 이동 경로를 생각한다면 중국산이 절대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때문에 가치 투자자가 제일 먼저 주목하는 것은 이 시멘트 업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시멘트 업종이 가지고 있는 현재로서의 자산 가치는 이제 새로운 진입 장벽을 만들 수 없고 또 이 시설을 들이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관점에서는 이것만큼 매력적인 업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펀드 매니저는 이 가치 투자 펀드 매니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스 업종. 이 가스 업종 역시 가치 투자자들이 아주 주목하는 업종인데 이 가스 업종이 가치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
이건 역시 시장 진입장벽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가스 저장 탱크를 하나 만드는데 최소 5천억이 들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미 장치된 기업에서 그동안 감가상각을 끝내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의 물건이지, 누군가가 새로 시장에 뛰어들면 이 탱크 2개만 만드는데 1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개섭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더 이상의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영원히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가치 투자자의 어떤 매력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펀드 매니저의 이야기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분은 시멘트, 가스 이 부분들은 진입장벽의 문제를 가지고 가치 투자를 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펀드 매니저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증권사가 있습니다. 이 A증권사는 실제로 영업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내고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은 전혀 없다. 이유는 이 증권사는 채권 투자를 원래 목적으로, 채권 투자와 보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 회사의 대주주 내지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회사 앞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시가총액이 이 A증권사의 현재 시장 시가총액의 2배는 넘는다. 즉 쉽게 말하면 이 A증권사는 증권 영업, 브로커리지 영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많이 확보하고 자유롭게 매매하기 위해서 증권사라는 도구가 필요했을 뿐이기 때문에 현재 유통 주식 수도 상당히 적고 머지않아 어쩌면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할지 모른다. 대주주가 공개 매수하고. 이래서 이러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 증권사의 자산만 하더라도 현재의 시가총액보다 몇 배는 주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증권사를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소위 말하는 자산 가치라는 것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또 한 펀드 매니저는 이 부분은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을 직접 거론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사례를 듭니다. 이 한국전력 역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그 다음에 현재 앞으로 매각 가능한 자산들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시가총액은 터무니없이 낮고 현재 거래소 대형주 중에서 우리가 자산 가치라는 측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인다. 비록 이 한국전력은 대부분의 제도권 애널리스트의 입을 통해서 수급에 있어서 원가는 즉각 반영이 되지만 실제로 가격은 정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매력이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가치에 대한 매력 때문에 벌써 3년 이상 한국전력을 대량 보유하고 있고 기회가 온다면 더 많은 물량을 보유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더 말을 할 수 있거나 거론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많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어떤 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라고 말해왔던 이 장기 펀드 매니저들, 장기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내지는 장기 펀드들은 결국 기다리면 번다라는 것을 실증한 사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한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큰 폭의 어떤 박스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시점에서 샀다 하더라도 여기 있으면 사지만 않았다면 보유하면 결국 수익을 낸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 펀드를 운영하는 가치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 방법이 무조건 옳다라는 맹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의 가치 투자, 새로운 가치 투자의 흐름이 형성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국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아서 출발한 것인데 쉽게 말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목적성의 가치에 주목하는 가치 펀드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운용을 하느냐 하면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에 관심을 가집니다. 최소
2에서 3분기 이상의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20%, 25%, 30%씩으로 계속 순이익이 증가율이 높아지고 매출액 증가율이 많아지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많아지는 종목들을 골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라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뿐만이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에는 PER, 쉽게 말하는 가치 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사용되는 이 PER, 주당 순이익 비율까지도 무시하고 접근할 수 있다. PER이란 시장이 그것을 반영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투자의 잣대가 아니라 이미 투자를 한 것의 결과에 나타나는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PER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쉽게 말하면 고퍼주마저도 가치주다라는 주장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가치 투자에 접근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가치 투자자라고 말하는 이 기관 투자자들의 가치 투자의 행태나 일반적으로 펀더멘탈 분석,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좋아지고 경기가 어떻게 되고 어떤 종목이 앞으로 어떠한 시장이 어떤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고 어떠한 기업들이 돈을 좀 더 많이 벌 것이고 시장의 인기를 끌겠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제도권 펀더멘털 분석의 툴이나 이 가치 투자자의 툴이나 이제는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제는 자칫 보면 제도권의 매매의 의사결정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러한 어떤 자산가치, 한목적성 부분들이 혼재해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쪽에 유리한 것이냐 하면 과거 제도권 증권사들 혹은 제도권의 어떤 펀드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방식들에 현재의 가치 투자자의 바람이 불어서 더 유리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수에 있다가 이제 이 가치 투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소위 말하는 힘을 얻는 국면에 지금 들어서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새롭게 시장하는 것이 주목받게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냉정하게 읽어본다면 가장 큰 변화를 우리는 이미 이점에서 읽고 들어가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러한 어떤 가치 투자자들이 주장했던 이러한 종목군들은 실제로 가치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이고 제도권에서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오히려 재력을 가진 소위 말하는 작전 세력의 손에 놀아난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가치 투자를 행하는 펀드 자체의 규모가 적고 펀드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힘이 미미해서 그 펀드가 어떤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도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청하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소위 말하는 의도적 작전까지 벌이는 이러한 어떤 소위 큰 손들에게 마저도 밀리는 형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각 증권사마다 투신운용사마다 이러한 가치 투자의 조류들이 새로 시작되고 자금들이 유입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 가치 투자의 대상으로 분류된 종목들의 수급 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가 증가된다는 것은 곧바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 가격의 피크랠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이러한 종목들이 대상으로 되는 종목들은 유동주식수가 적고 또 실제로 시가총액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자금과 수요가 이쪽으로 집중된다면 의외로 장기적인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하나의 발화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캐치하고 잘 읽고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만약에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 가치 분석, 그 외 시장 분석, 주식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자신이 없고 만약에 조금 느긋하고 내게 여유 자금이 좀 있는 분이라면 이러한 가치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이제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할 시간이 지금 도래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기회로 삼고 그 기회에 베팅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바로 새로운 수급이 형성되고 있는 쪽,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와 역량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우리는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가치 투자에 관해서 게스트를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본 가장 큰 함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켜보았던 투자자분이시라면 지금 어떤 종목에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고 만약 그걸 모른다면 가치 투자를 대행하는 전문가의 손에 조금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구나라는 판단을 이미 내부적으로 내리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주제를 다시 들어가서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치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 제도권에서 우리 가치 성수를 비교해서 목표가를 산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방식들이 때에 따라서는 지독하게 잘 맞고 때에 따라서는 잘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사실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얘기지만 제도권 기관 투자자 내지는 제도권의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분석 담당자들이 자신 있게 업황 전망을 쏟아내고 자신 있게 시장의 목표가를 이야기하고 실제 시장의 주가는 제도권에서 내어놓는 목표 주가를 초과해서 비팅하는 상황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3파동의 상승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국면으로 시장은 진행되어 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긴 파동에서 놓고 보면 아직도 이러한 시각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우리가 부딪히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러한 가치 분석의 틀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 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텀업, 쉽게 말하면 종목 위주의 접근을 가지고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실제로 이 바텀업과 탑다운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 말을 들으면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로 들리고 때에 따라서 저 말을 들으면 현재는 쉬어야 할 때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는 시점에서 우리가 냉정한 기술적 분석의 분석 툴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을 바로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것은 바로 이 나름대로의 어떤 혼란한 교통 신호대에서, 즉 사거리에서 신호등의 역할을 갖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가치 분석가들의 이야기 혹은 시장 분석가들의 이야기, 특히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소신이 확고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기술적 분석은 극단적인 경우에 쓰레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기술적 분석은 쓰레기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의 손에서는 이것은 보석이 되고 어떤 사람의 손에서는 이것은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게 기술적 분석이 무엇이냐, 기술적 분석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면 시장에 다양한 속성들,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 안에서도 가치 투자자들,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 혹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데이 트레이더들, 스캘퍼들, 혹은 장기 투자자들, 중기 투자자들, 혹은 묻지마 투자자들, 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부딪히는 것을 그대로 흐름을 옮겨놓은 것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술적 분석은 시장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그것의 결과가 바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저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우리가 쟁취하지 못하는 시지프스의 바위를 굴리는 것과 같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얼마나 날카로운 안목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적 분석은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기술적 분석을 새로 배워서 지금부터 내가 익혀서 출발해보자라는 생각은 의외로 참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기술적 분석 자체를 이것은 차트 분석이다라고만 생각하는 시각도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차트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 섹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치 투자자들도 자기 스스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투자자가 이야기하는 단기 순이익이 20%가 증가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30%가 증가되었고
다음에는 50%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조차도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기술적 분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원자재 수급 동향이 이렇게 가다가 원자재 수급 동향이 중국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기술적 분석에 속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가치 분석가이든 기술적 분석가이든 어차피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은 똑같으나, 소위 말하는 가치 분석가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의 재무 제표 내지는 영업 실적을 그 대상으로 삼고, 기술적 분석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차트라는 것을 탐구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인지하고 이런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현재 우리 시장에서 적용해서 전망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기술적 분석의 잣대 중에서 어떠한 기술적 분석의 잣대가 현재 시장에 가장 정확한가에 대한 질문을 일단 먼저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대우증권의 기술적 분석가를 모셔서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의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분이 보고 있는 차트는 제도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주 비싼 돈을 주고 활용하는 만들어진 차트인데, 이 자기의 차트에는 소위 말하는 보조지표가 100개도 넘는 보조지표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100개도 넘는 보조지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보조지표를 사용해봐도 안 되고, 또 이것을 사용해봐도 안 되고, 또 이것을 사용해봐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새로운 것이 개발되었다는 뜻이지, A를 사용하니까 잘 되는데 더 잘 되는 B를 사용하고, 또 B도 잘 되지만 더 잘 되는 C를 사용하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의 잣대를 100개나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은 차트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오류에, 두 번째로 기술적 분석은 차트 안에서도 이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들이 또 하나의 큰 오류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적 지표 안에서 RSI, 스타캐스틱, MACD, CCI, 파이러볼릭 이런 지표들이 기술적 지표의 기술적 분석의 전부이다. 혹은 추세 모멘텀의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짝대기질을 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의 전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각들은 또 기술적 분석이라는 하나의 어떤 이 사과의 과일의 앞면만, 또 누구는 뒷면만, 누구는 윗면만, 누구는 아랫면만 보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가치 분석가가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자산 가치를 보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수급을 보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M&A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 기술적 분석가는 가치 분석가를 폄훼하고, 가치 분석가는 기술적 분석가를 폄훼하면서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의 한 요소임을 모르고 있는 것. 기술적 분석가는 기술적 분석가대로 파동이면 파동, 일목균형표면 일목균형표, 보조지표면 보조지표, 모멘텀이면 모멘텀, 추세선이면 추세선, 이것이 시장을 바라보는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양자가 가지고 있는 시장 분석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분석에는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시장을 재단하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진찰을 하면 어떤 사람의 혈압을 재어서 혈압이 120에 80이다. 이 사람은 건강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혈압은 정상이라 하더라도 뱃속에 암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을 두고 내시경을 해서 위가 깨끗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건강 상태는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면 사람이 소위있게 말해서 건강한 사람이다. 혹은 병색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한다면 이 사람이 말하는 신원서판, 쉽게 말하면 몸, 얼굴, 말, 그 외 글,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에 속하듯이 주식도 그것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은 평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잣대가 어울려서 바로 그 주식에 대한 평가와 가치에 대한 미래 책정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차트를 바라보는 사람이 차트만 바라보려는 편협한 눈, 가치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만 바라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을 다 같이 타파하지 않고는 시장은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국면을 가지고 이 사례를 새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기술적 분석가들이 바라볼 때 대단히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월봉상의 장기 차트를 보면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시장 상황이 이 추세선 안에서 이 저점과 고점을 이루는 이 추세선 안에서 이 고점에 현재 지금 다가갔기 때문에 이것이 돌파를 하더라도 지지가 필요하고 여기서 실패를 한다면 아래쪽 하단 추세선까지의 하락 이후에 지지 후 반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로 기술적 분석가들의 생각은 몰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타트상에서 현재 어떤 860에서 900포인트 선을 돌파해서 지지해서 계속 추가 상승을 해내던 혹은 밑으로 떨어져서 하단 지지선을 디디고 반등을 해내던 장기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혹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가가 말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든지 할 것이다 라는 믿음, 이 믿음의 근거는 왜 이것이 이렇게 가고 이것이 이렇게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연결될 수는 없는가라고 되물어서 질문을 해보면 사실 대답이 막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좋아 보이니까, 전체적인 무드가 같이 간다는 상방향성에서 있으니까, 혹은 뭐 미국 시장이 과거에 이렇게 10년 정도 박스를 보이다가 대상승을 이루어냈으니까 이런 궁색한 변명들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의 한계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든 이쪽 방향으로 설정하게 된 동기에 대한 설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심지어는 요즘 제도권 증권사 중에서도 부쩍 말을 아끼지 않고 많이 하는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은 과감하게 이 지점까지의 조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트상 그렇게 보였겠지요. 그러나 시장의 수급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 사람이 예측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온다면 절대로 다음 시장이 이렇게 갈 것이라는 장담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수급이라는 것은 만약에 시장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갈 수급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보다 빠른 사람들이 이점에서 미리 선취매를 감행하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가거나 혹은 이렇게 갈 것이지, 정말 예측하듯이 시장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수급 구조가 아직도 취약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제도권 리서치 센터 장마저도 기술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가치 투자 내지는 펀더멘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난 12월까지의 주장은 앞으로 차이나 이펙트, 또 미국 경기의 회복, 또 한국에서 내수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 또 우리의 기업 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돌파해 나가고 있다는 정황 증거들로 보아서 이제는 1000포인트를 넘어가는 대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한 달만 주가가 떨어져서 만약에 원자재 값이 지금처럼 계속 폭등하고 혹시나 중국 경기가 브레이크가 조금이라도 걸려서 침체 신호가 나타난다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이 어떻게 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또 우리나라의 내수가 여전히 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수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말이 뒤집어질지 하는 것은 그저 불을 보듯이 사실 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이든 혹은 가치 분석이든 그것이 정답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술적 분석가들은 내가 맡은 냄새를 가지고 시장을 현재 분석할 것인지, 내가 맛본 미각으로 분석할 것인지, 내가 들은 소리로 판단할 것인지를 잘 고르는 해안을 가지는 것,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술적 분석가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시장은 주가는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이 향후 일단은 그리 원만치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랜빌의 이야기를 빌려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만약에 빌려서 생각한다면 현재 우리가 지수는 상승하고 삼성전자와 같은 소수의 종목이 지수를 이끌고 대부분의 중견기업 내지는 중소형 종목들이 하락을 함으로써 절대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일단 많아지는 현상들이 지수 상승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시장의 수급 요인이 부분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그랜빌의 이야기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것인가 라고 받아들이면 기술적 분석의 질곡에서 영원히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면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황에서 시장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랜빌의 이야기를 빌려서 지수 전체가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이것을 돌파를 해나가는 상황에 만약에 시장의 수급을 이루는 수급의 주체들, 예를 들면 한국 시작하면 외국인 투자자, 기관의 펀드,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개인 개별 자금, 이 세 가지의 수급의 축이 만약에 있다면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이 일부 다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함께해서 시장이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초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1조를 주식시장을 1조 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주식을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2조를 투자하더라도 같은 양의 주식을 살 수 없는 상황이 이 선을 넘어서서는 발생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같은 자금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때 많은 대량의 주식을 사들임으로써 시장의 탄력성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일방의 주체가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서 괴리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일 세력으로서의 힘은 이제 주가 상승으로 사들일 수 있는 바잉 파워가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주체가 만약에 플러스해서 가담하지 않는다면, 기관 혹은 개인 투자와 같은 투자자들이 가담이 없다면 이것은 한계에 달해서 흘러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한 축이 계속 사들였을 때 당시에 펀드들이 설정이 되면서 간접 투자 자금이 같이 유입된 결과 일단 블루칩 더하기 일단 우량주들의 상승이 일단 이끌어져 나왔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에 의해서 펀드가 속속 해체되고 환매되는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만 아무리 지속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똑같은 자금을 투입해도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지지력은 과거의 반의 효과 50%의 지지력밖에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바잉 파워와 위쪽에서 바잉 파워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것과 이것은 2배의 시장의 지지력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때문에 이때 주변에서 가치 상승 종목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증권주나 그 이외의 개인 투자 선호 종목 은행주들이 상승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가치 우량 종목에 대한 상승을 이끌어내고 이러한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지지 세력이 바탕이 되면 이것은 지지 이후에 반등이 일어나지만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하면 200일 이동평균선도 일단 무너뜨려서 다시 바잉 파워를 키워서 돌아가야 하는 시장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그랜빌의 20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OBV 지표를 만들어내게 되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에 속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과거 2000년, 1999년에 답습해왔던 결과 소위 핵심 종목들만이 상승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약 100%의 이격을 보일 때까지의 상승은 아직까지 충분히 멀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술적 분석이든 펀더멘털 분석이든 간에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는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압축되는 현상은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럴 때 기관 투자자들의 이야기로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삼성전자, 포스코 이외 몇 개 종목들만이 현재는 투자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바보처럼 계속 주식을 팔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바보처럼이라는 말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바보가 아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일단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시장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장의 수급 구조가 현재 1 플러스 0, 0였다면 이제 시장의 수급 구조가 1 플러스 1 플러스 0가 되느냐 이렇게 시장의 수급이 변화되느냐를 살펴보아야 본격적으로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량주들 혹은 대형주들, 저가 대형주들의 상승이 담보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일부 제도권 기관 투자자들이 그 봐라 삼성전자만 오르지라는 식의 의견에 동조하게 되면 의외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시장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빠른 판단으로 현명하게 움직이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 주봉상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견 우량주들이 전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시점, 바로 그 시점이야말로 개인 투자들이 다시 안심하고 시장에 뛰어들고 그때는 삼성전자보다 더 나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장이 바로 그때 지점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 같이 안목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기회는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한솔제지라든지 그 외에 어떤 대한항공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어떤 LG 쪽의 어떤 종목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대부분의 이러한 종목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주봉상에 현재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이러한 종목들이 이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이 순간 바로 이 지점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삼성전자 못지않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레스트 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남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아하 그렇구나라고 무릎을 치면 그 순간이 늦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최고 핵심 브루칩에 묻어두고 덮어두고 기다려라 라는 얘기를 저는 철회하고 어떤 적당한 시점에서 주봉상 중견 우량주들이 전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지점이 언제가 되든 그 지점이 도래한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또 수많은 기술적 분석의 잣대 중에서 제가 보는 몇 가지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한 기회는 그리 멀지 않아서 주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고 이러한 잣대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면서 이제 새로 익혀나가는 시간들은 이제 강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잡아서 기초부터 다시 한번 강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